7장. 재판이 시작되는 11시까지 우리는 모두 슬픔에 젖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를 포함한 다른 가족은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할 의무가 있어서 나도 따라 법원으로 갔어요. 정의가 이처럼 철저히 모욕당하는 노릇을 보고 있자니 생으로 고문받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호기심으로 무법 괴물을 만든 결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죽게 될지 곧 결판날 상황이었으니까요. 한 명은 순진무구함과 기쁨 넘치던 어린아이, 다른 한 명은 누명이 점점 심각해져 끔찍하고 잊지 못할 살인자로 낙인 찍혀 훨씬 더 무시무시하게 처형당할 참이었습니다. 게다가 유스틴은 미덕을 많이 갖춘 소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품성을 지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명예라는 무덤이 이 모든 것들을 지워버릴 참이었고 그 이유가 바로 나였던 겁니다. 유스틴이 뒤집어 쓴 죄의 원흉은 바로 나라고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1000번도 더 들이밀었지만 범죄 현장에 없었던 내가 그런 주장을 한다 해도 미친놈의 헛소리라는 말로 들릴 테고 정작 나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 유스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스틴은 침착했습니다. 상복 차림이었는데 안 그래도 늘 마음을 끄는 데가 있는 이 소녀의 안색은 엄숙한 감정 때문인지 절묘한 아름다움을 품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스틴은 결백을 자신했기에 수천 명이 자신을 빤히 보면서 비난을 퍼붓는 중에도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이 일만 아니었다면 사람들도 유스틴의 미모에 관심을 보였겠지만 그녀가 저질렀던 죄질이 워낙 나빠 호감은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유스틴은 침착했지만 분명 부자연스럽기도 했습니다. 전에 자신이 보인 혼란스러운 반응이 유죄 증거로 사용된 탓에 용감한 모습을 보이려 작심한 겁니다. 유스틴은 법정에 들어서서 장례를 둘러보다 우리 식구들이 앉은 곳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보고 눈물이 어리는 듯 했지만 곧 감정을 다잡더군요. 슬픔 가득하면서도 애정어린 표정을 보니 유스틴이 추워도 유죄가 아님이 증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가 끝난 다음 증인 몇 명이 불려 나왔습니다. 이상한 사실 몇 가지가 결합해 상황은 유스틴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유스틴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나를 빼고는 누구든 충격으로 받아들일 내용이었습니다. 유스틴은 살인이 발생한 날 밤 내내 외출 중이었고 동이 트기 전 죽은 아이가 나중에 발견된 곳과 멀지 않은 데서 어떤 시장 여자의 눈에 띄었습니다. 여자가 거기서 뭘 하느냐고 묻자 유스틴은 아주 이상해 보이는 얼굴로 혼란에 빠진 듯 이해할 수 없는 대답만 했다는 겁니다. 아침 8시쯤 집으로 돌아왔고 밤을 어디서 샜느냐는 질문에 아이를 찾고 있다고 대답했고 아이에 대해 무슨 소식을 들은 게 없느냐고 진지하게 물었답니다. 아이의 시신을 보여주자 유스틴은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져 여러 날을 먼저 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인이 유스틴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초상화 목걸이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그것은 아이가 실종되기 1시간 전 자신이 손수목에 둘러주었던 목걸이가 맞다고 증언하자 법정은 공포와 분노로 술렁거렸습니다. 유스틴의 자기 변론 차례가 왔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녀의 표정도 바뀌었습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불행이 얼굴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눈물을 참느라 애쓰기도 했지만 변론 지시를 받자 힘을 쥐어짜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은 제가 완전히 결백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지만 항변한다고 해서 무죄 방면을 받지는 못하겠지요.
제게 불리한 증거에 관해 명확하고 단순하게 설명드려서 제 무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황이 의심스럽거나 수상쩍더라도 제가 늘 품었던 심성을 따라 판사님들께선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유스틴이 한 말은 이러했습니다. 살인사건이 있던 날 밤 자신은 엘리자베스의 허락을 받아 제네바에서 5km가량 떨어진 센이라는 마을에 있는 숙모님 댁에서 저녁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9시경에 돌아오는 길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실종된 아이가 어디 갔는지 봤냐고 물었답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유스틴은 몇 시간 아이를 찾아다녔고 제네바의 성문이 닫히는 바람에 그날 밤 몇 시간을 어느 오두막집에 딸린 헛간에서 보내야 했지요. 오두막 사람들은 유스틴을 잘 알았지만 그들을 불러내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잠도 안 오고 쉴 수 없었던 유스틴은 헛간을 떠나 다시 내 동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이 시신이 있던 곳 근처로 갔다 하더라도 유스틴은 전혀 몰랐습니다. 시장 여자가 질문했을 때 당황했던 것도 당연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가엾은 윌리엄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유스틴은 목걸이에 관해서는 아무 설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행한 희생자가 말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목걸이에 대한 정황이 제게 얼마나 불리하고 치명적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모르겠으니 누군가 제 옷 주머니에 그것을 넣었다는 것 외에 다른 추정은 하기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말문이 막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저를 적으로 삼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멋대로 저를 파멸로 몰아갈 만큼 사악한 사람이 있을 턱이 없으니까요. 살인자가 주머니에 넣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그런 기회를 얻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설사 저 때문이라 해도 왜 살인자는 보석을 훔쳤다가 그렇게 금방 또 버렸을까요? 이제 정의로운 판사님들께 제 사건의 판결을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증인 몇 분이 제 심정에 관해 증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분들의 증언이 제 혐의보다 설득력이 없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지겠지요. 제가 아무리 유죄를 주장하고 살려달라고 외원해도 소용없겠지요. 증인 몇 명이 소환되었습니다. 모두 유스틴을 몇 년간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고 다들 유스틴에 관해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질렀다는 범죄에 대한 공포와 혐오 때문에 확신이 없었고 앞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유스틴의 훌륭한 품성과 나무랄 데 없는 품행이라는 마지막 보류마저도 피고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며 격렬한 감정적 동요 속에서도 발언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시작했습니다. 저는 죽은 불쌍한 아이의 외사촌 아니 누나입니다. 그 애가 태어난 이후 아니 훨씬 더 이전부터 아이의 부모님께 교육을 받고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이 일에 제가 나서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머신 피고가 친구인 척하는 사람들의 비겁함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유스틴의 성품에 관해 말씀드릴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피고를 아주 잘합니다. 한 집에 살았던 적이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5년 또 한 번은 거의 2년이었습니다. 그 시기 내내 제가 보는 피고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자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하 살짝 중략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덕이 넘치는 엘리자베스, 그녀의 말에 법정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엘리자베스의 너그러운 변호를 향한 찬사였을 뿐 가엾은 유스틴에게는 유리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대중은 오히려 더 격하게 노했고 유스틴이 배응만덕의 죄까지 저지른 사악한 인간이라는 한층 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유스틴 자신도 엘리자베스의 증언을 들으며 흐느껴 울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내내 나의 동요와 고뇌는 극한을 치달았습니다. 나는 유스틴의 무죄를 믿었고 또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 동생을 살해한 그 악마, 한순간도 그걸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악마가 섬뜩한 장난으로 이 죄 없는 여인까지 치욕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니. 이 끔찍한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중의 목소리와 판사들의 표정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미 불행한 피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고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내 고통에 비하면 피고의 고통조차 작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유스틴의 결백은 보류라도 있었지만 가책의 날카로운 이빨은 내 가슴을 찢어놓고 소나기에서 나를 놓아주지 않았으니까요. 비참한 심정으로 그날 밤을 하얗게 밝혔습니다. 아침에 다시 법원으로 갔습니다. 입술과 목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더군요. 생사에 관한 질문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 않았고 경관은 내가 법원에 간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투표는 끝났습니다. 모두 검은 표를 던졌고 유스틴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공포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있어서 이걸 기초로 적절한 표현을 찾으려 애써 보았지만 당시 내가 견뎌야 했던 가슴 저미는 절망은 결코 말로 전달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건넸던 사람은 덧붙였습니다. 유스틴은 이미 죄를 자백했다고. 이렇게 뻔한 사건에서는 자백이 별로 필요 없지만 그래도 다행이지요. 정황 증거가 아무리 결정적이어도 그것만으로 판결을 내리고 싶어하는 판사는 아무도 없거든요. 집으로 돌아오자 엘리자베스가 판결 결과를 재촉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네가 예상했던 대로야. 판사들은 죄다 범인 한 명을 놓아주기보다 무고한 사람 10명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지. 하지만 유스틴이 자백했다고 해. 유스틴의 결백을 굳게 믿던 엘리자베스에게 이 말은 치명타였습니다. 맙소사, 이제 어떻게 인간의 자애로움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친자매처럼 사랑하고 감탄을 보냈던 아이가 어떻게 순진한 미소를 띠고 그런 배신을 한단 말이야. 그 순한 눈빛으로는 잔혹한 짓이나 불쾌한 일은 전혀 저지르지 못할 것 같았는데 살인이라니. 곧 이어 가련한 희생자가 엘리자베스를 보고 싶어 한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엘리자베스가 가지 않았으면 하셨지만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가겠어요. 유스틴이 유죄라 해도 말이에요. 빅토르, 같이 가죠. 혼자서는 안 되겠어. 유스틴을 찾아간다는 생각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은 어두컴컴한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유스틴은 감방 한쪽 끝에 집더미에 앉아있더군요. 두 손은 묶여 있었고 머리는 무릎에 얹은 채였습니다. 유스틴은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일어났고 셋만 남자 엘리자베스 발치에 몸을 던져 격하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엘리자베스도 함께 울었지요. 유스틴,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어째서 내 마지막 위안까지 뺏어갔니? 네가 결백하다는 것만 믿고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괴로웠지만 지금처럼 참담하진 않았단 말이야.
아가씨도 제가 그렇게 사악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적들과 한편이 되어 저를 밟으시는 건가요? 유스틴의 목소리는 흐느낌 때문에 막혀버렸습니다. 일어나렴, 가엾은 아이. 엘리자베스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무릎을 꿇어? 나는 너의 적이 아니야. 나야말로 증거가 어떻게 되든 너의 결백을 믿었어. 네가 죄를 시인했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말이야. 그런데 네 말은 그게 아니라는 뜻이 모양이구나. 사랑하는 유스틴, 믿어도 좋아. 네 자백 외에 너에 대한 확신은 단 한순간도 흘린 적이 없다는 걸 말이야. 아가씨, 자백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거짓 자백이었어요. 자백을 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 다른 죄상을 모두 합한 것보다 그 거짓말이 더 무겁게 심장을 누르네요.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절 용서해 주세요. 유죄 선고를 받은 후 고해 신부님이 저를 몰아댔어요. 협박하고 윽박질렀다고요. 결국 신부님이 말하는 그 괴물이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신부님은 계속 무죄라고 고집 피우며 최후를 맞이할 때 저를 교회에서 파문하고 지옥불에 빠지게 될 거라고 협박했어요. 사랑하는 아가씨,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제가 치욕과 죽음을 당해도 싼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흉악스러운 시간에 전 거짓말을 하겠다고 굴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네요. 유스틴은 말을 멈추고 흐느끼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정한 아가씨,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축복받은 숙모님께 그토록 귀여움을 받고 아가씨께도 사랑받던 유스틴이 악마가 아니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아가씨가 믿어버릴까 봐서요. 아, 윌리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축복받은 아이. 이제 곧 천국에서 너를 만나게 되겠구나. 거기서라면 우리 모두 행복하겠지? 그 생각이 위로가 되네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한데도 말이에요.